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4월 7일 미국 법원에 44살의 중국인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쉐청하이인데요. 좀 더 부르기 편하게 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는 곧 있을 재판에 사활을 건 듯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일로 법정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일단 2년 전에 한 남성으로부터 지독한 괴롭힘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법정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그나마 지난 2년간은 괴롭힘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트라우마는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체중이 급격히 줄면서 얼굴은 핏기 없이 헬쑥해요. 동시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긴 했지만 상태는 그닥 좋아지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에 접근 금지 명령의 만료가 다가왔는데요. 첸은 이번 재판을 통해 아예 영구적인 접근 금지로 전환해서 이 남자 완전히 따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나가 구구절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 호소했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어쨌든 지난 2년간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연장을 취소한 거죠. 이 판결이 내려진 순간 첸은 다시 지옥에 빠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닥칠 현실에 체념하듯 터벅터벅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가해자 남성과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보란 듯이 첸을 보고 윙크를 살짝 해요. 살벌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죠? 그걸 보고 있던 첸은 겨우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악의 선택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자, 먼저 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사실 누구보다 찬란했던 사람이에요. 중국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1등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와, 저 집안에 천재가 태어났네 라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만큼 가족들이 기대가 컸죠. 성공을 해가지고 막 집안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첸은 가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날아오릅니다. 대학에서 생명과학 분야를 공부했고 졸업하고 나서 고작 28살의 나이에 박사학위까지 따낸 거죠. 더불어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소꿉친구와의 결혼에도 성공하는데요. 그의 아내 장래희였죠. 중국의 명문 베이징 사범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첸에게 기쁜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미국에 있는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러브콜이 온 거예요. 여기가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한 저명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연구자한테는 정말 최고의 기회죠. 게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2번째 박사학위를 밟을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첸한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죠. 아내는 가족과 친구, 직장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자? 이게 좀 미안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내가 여보 아니다. 나는 당신의 미래를 지지한다. 라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장래희 역시 남편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온 첸은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를 매해 갱신합니다. 국제 저널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게재하더니 머지않아 새로운 암 조기 진단법과 정밀 치료법 솔루션까지 개발을 하면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당연히 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부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요. 또 사랑스러운 2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첸의 삶은 완벽과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을 뒤바꿀 역대급 행운이 찾아옵니다. 2015년 중국 국가유전자 사업을 첸이 따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중국 텐진에 회사가 설립되고 첸은 총괄 관리자로 임명된 거죠. 또 동시에 자기가 몸담았던 그 하버드 대학교와의 협업까지 성사가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앞으로 첸은 중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 회사와 하버드 간의 연구 개발을 책임지는 거죠.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첸은 몇 년간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바빴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 집에 계속 거주를 했고요. 본인만 중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기로 한 거죠. 물론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힘든 여정이지만 그걸 보상하듯 그의 통장은 한없이 두둑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첸은 자신을 그렇게 지원해준 부모님 포함해서 일가 친척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공의 기반이 가족의 헌신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그는 누나에게 애틋함이 컸는데요. 왜냐하면 누나가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중국에서 부모님을 혼자 돌보고 있었고요. 또 그런 고마움이 컸기 때문에 누나한테 돈도 보내주고 또 뭐든 부탁하면 들어주겠다고 다짐을 해왔죠. 그러던 2016년 누나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첸, 누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내 아들 대학 좀 보내줘. 똑똑하고 돈 많은 삼촌 덕 좀 보자. 그녀의 아들은 17살 왕총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소위 문제아예요. 학업에 관심이 전혀 없고 무리들과 다니면서 그냥 방황을 일삼았죠. 그동안 삼촌이 꼬박꼬박 보내준 용돈으로 술과 담배를 즐겼고요. 또 돈으로 여성의 환심을 사서 문란한 성관계를 즐겼어요. 그럴 때 또 몰카까지 남겨가지고 주변에 자랑하듯 떠벌려요. 인성 자체가 아주 불량한 앤데요. 가족들은 왕총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크게 통제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사춘기 남자아이의 일탈 아닐까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도 첸의 누나는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근데 정작 아들 성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갈 만한 대학이 없죠. 그래서 고민 끝에 도피성 유학으로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얼마 후 왕총은 삼촌 첸의 집에 살면서 미국 학교에 들어갑니다. 외삼촌은 그를 친자식처럼 아꼈어요. 물론 회사 일로 늘 바빴지만 대신 경제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았죠. 동시에 아내의 역할도 큽니다. 애 학교 서류부터 성적까지 다 꼼꼼히 챙겨줬고요. 심지어 이제 장래희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 조카의 숙제와 영어 과외까지 직접 도와줍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망난이었던 왕총이 미국에 온 지 2년 만에 노스이스턴 대학교 컴퓨터학과에 떡하니 합격한 거예요. 정말 집안 모두가 기뻐할 엄청난 쾌거였죠.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다 같이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는데 첸 또한 조카가 잘 풀리니까 더 자신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첸은 지난 2년 넘게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중국 쪽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출장이 더 잦아지고 또 중국 본토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1년간 가족과 보낸 시간이 30일도 안 될 수준이에요. 홀로 자식들과 조카까지 챙겨야 하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가장의 성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다 라고 믿었고 또 보상이 따라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된 건 2019년 말부터였습니다. 첸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아내와 전화를 주고받았거든요. 애들이 학교에서 어땠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연락 빈도가 확연히 줄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는 2,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받더니 그마저도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귀찮은 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첸은 그래, 지금 몇 년간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아내가 서운할 만해. 부부에게 권태기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정을 정리하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긴 휴가를 받게 돼요. 미국에 와서 함께 드라이브도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외식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게다가요, 잠자리도 노골적으로 피해요. 몸에 손만 닿아도 기겁하는 거죠. 이때까지도 첸은 자기를 탓하면서 그저 미안함을 표출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첸은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갑자기 바이어가 와서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술도 좀 마실 것 같고 먼저 자고 있어?
그런데 그날 술자리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순간 쎄함이 느껴집니다. 침대 시트가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방 안은 방금 누군가 머문 것처럼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시선을 돌려보니까 쓰레기통 근처에 휴지 뭉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상함을 느끼면서 휴지통을 살펴보는데 순간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 안에 방금 막 사용한 듯한 콘돔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첸이 너무 놀라서 머리가 이제 멍해졌고요. 일단은 누구지? 누가 여기 들어왔지? 그때 현관에 설치해둔 CCTV가 생각납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영상을 확인하는데 낯선 이가 출입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이 집에는 본인 외에 성인 남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카 왕총이에요. 쟤는 강하게 부정하듯 고개를 저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 외숙모와 조카인데 피는 안 섞였다 하지만 당치도 않은 생각이죠.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채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보, 내가 휴지통에서 콘돔을 발견했어. 이거 도대체 누구 거야? 어떤 놈이야? 순간 장래희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저앉아요.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이어서 그녀가 내뱉은 말을 듣고 쟤는 한동안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비극은 4년 전 조카 왕총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왕총은 영어 장벽, 또 새로운 환경, 그래도 다 나름대로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주체 못하는 성욕이었죠.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서는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즐겼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잘 안 통하고 또 데이트 신청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숙모가 매일같이 등하교를 시켜줬거든요. 다른 곳으로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관계에 막 목말라 있던 왕총의 눈에 어느 날부터 외숙모 장래희가 들어왔죠. 늘 자신을 따뜻하게 챙겨주고 화도 안 내고 틈틈이 숙제와 영어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외숙모. 그녀와 나란히 앉아서 숙제를 할 때면 곁눈질로 그녀의 가슴골을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왕총은 혼자 방에서 야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외삼촌은 사실 맨날 집에 없잖아요. 그러면 외삼촌이 어차피 없는 이 집에서 밤마다 외숙모와 저 침대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너무 짜릿하겠는데? 근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숙모랑 결혼까지 하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왕총은 정말 하루하루 더러운 욕망을 품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외숙모 장래희 또한 시간이 갈수록 왕총을 남자로 느끼게 돼요. 이게 어쩌면 오랫동안 남편하고 떨어져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미 왕총이 흑심을 품고 있다 보니까 외숙모한테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장래희도 끌린 건 확실하죠. 나중에 그녀가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동을 막 끝낸 조카의 땀 냄새에 미칠 것처럼 흥분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집에서 2년간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2018년 결국 일이 터졌죠. 마침 그날 아이들은 친한 친구네에서 플레이데이하고 자고 오기로 합니다. 채는 이미 한 달 넘게 중국에서 체류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왕총과 장래희 단 둘뿐인데요. 이 두 사람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한테 달려들어서 막 몸을 탐해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긴 거죠. 근데 죄책감이요?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잠자리를 즐긴 거예요. 그게 무려 2020년까지 약 2년간 이어져 오고 있던 거고요. 와, 정말 같은 집에 애들도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둘 다 미친 거죠. 그렇게 아내의 고백을 통해 조카와의 불륜을 알게 된 채는 정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집, 그것도 내 침대에서 역겨우며 구역질이 났죠. 채는 곧장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와 떼어져서 이제 산다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랜 논의를 한 끝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반동거 생활을 하기로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첸이 워낙 집을 잘 비우니까 출장으로 없을 때는 장래희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한 거예요. 한편 조카 왕총은 즉각 집에서 쫓겨났죠. 첸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가족 아니다 라면서 절연을 선언했고요. 동시에 경제적, 법적 지원 모두 끊었습니다. 아내 장래인 어땠을까요? 뒤늦게 이혼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는지 왕총과의 관계를 정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왕총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냈고 그게 또 삼촌네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죠. 되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삼촌만 믿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내치면 어쩌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때 이후로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고성방가를 하며 추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동시에 외숙모 장래희한테 은밀하게 다가가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했으니까 나랑 결혼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만약 이걸 거부하면 과거에 찍어둔 성관계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죠. 그 당시 왕총은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 비자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장래희한테, 외숙모한테 결혼을 강요한 건데 이게 너무 사악하죠. 그렇게 집에 막 무단으로 찾아오고 난리 법석을 떨던 어느 날 분노한 첸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당장 꺼져. 너 때문에 지금 이 꼴 났는데 네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러자 혈기왕성한 왕총이 씩씩거리면서 첸한테 달려들어요.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죠. 첸도 맞서 싸우긴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이 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지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가정은 깨졌고 또 싸움에서까지 졌어요. 첸에게 찬란함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감마저 박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총의 행포가 끝나질 않아요. 이번에는 첸의 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간 거 있죠. 애들은 오랜만에 사촌 오빠를 만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반가워했어요. 그러자 왕총은 맛있는 거 사준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몇 시간씩 데리고 갔고요. 근데 이건 분명 이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였던 첸과 장래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2020년 8월부터는 협박 문자가 날아듭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니네 애들까지 싹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너무도 무시무시한 협박에 부부가 다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다시 결혼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오직 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같은 마음이잖아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그런 시간을 견디던 첸이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하면서 2년 명령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보니까 왕총도 몸을 좀 사리더라고요. 자기 할 거, 알바, 학업 병행하면서 이 가족들한테 단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요, 왕총이 정신을 차린 척 연기하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이용한 거예요. 어머니와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왜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외숙모 장래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희대의 요부다. 그리고 외삼촌 채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버렸다. 나는 선량한 피해자다. 가족들이 이걸 듣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누나가 첸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죠. 너 감히 내 아들을 내쳤어? 삼촌이라는 게 어떻게 이래? 이게 다 네가 네 마누라 관리 못한 책임이잖아. 너 당장 내 아들 영주권 문제 해결해. 아니면 나도 우리 부모님 더 이상 안 모실 거야. 알아서 해. 물론 너무 억울한 첸은 누나한테 진실을 설명했지만 이미 아들한테 매수된 그녀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 부모님까지 합세를 하더니 첸한테 야, 네가 좀 왕총 잘 돌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 괴롭힘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지난 2년간 계속 되오고 있던 거죠. 정말 첸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가정 파탄 났고 동시에 이 사람도 이제 불안정한 삶을 살다 보니까 회사에 소홀해졌습니다. 지금 잘리기 직전이에요. 인생이 바닥에 있었고 우울증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식욕도 없고 살은 하염없이 빠지고 거의 그는 반해골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 2022년 4월 재판에 나가요. 접근 금지 명령이 아예 해제되었죠. 그럼 이제 왕총이 또다시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게 뻔했습니다. 딸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지 않았죠. 결국 그날 판사는 그가 원하지 않는 답을 내놓았고요. 첸은 순간 크게 결심합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주차장으로 가게 되죠. 그는 자신의 흰색 SUV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총의 차량으로 쾅 돌진했어요. 왕총은 이 사고로 머리를 막 부여잡으면서 무슨 일이야? 차에서 내렸죠. 그걸 보고 있던 첸은 차에서 내리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무려 10발의 총알이 조카의 머리에 박혀요. 당시 첸의 눈은 분노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탄창이 이제 다 비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왕총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이후 자세한 재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법원은 첸에게 고의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나마 왕총이 외숙모와 부적절한 관계였고 또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참작이 돼서 사형을 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내 장래희와 남은 두 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첸은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분명 그가 놓치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 아이들과의 시간이겠죠. 그 사이 또 다른 가족이던 왕총이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요, 사실 보통 범인에게 동정심을 잘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사건은 좀 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사건에서 미웠던 건 첸의 아내 장래희였죠. 남편의 오랜 부재 속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0대 후반, 39살 성인이었고요. 책임져야 할 두 자식이 있어요. 물론 다 큰 조카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다고 성적으로 끌린다? 유혹에 넘어간다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정말 본인이 제대로 교육받고 기본적인 도덕이라는 걸 안다면 결코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잘 나가던 남편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뼛속 깊이 후회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살던 콕스 씨 부부에겐 수잔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4자매 중 막내딸인데 어려서부터 활발한 성격에 친구도 많았고 또 부모님의 생일 때마다 항상 꽃을 챙겨주던 참 착한 딸이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수잔이 성인이 되고 2000년 인생의 파트너 조시 화해를 만나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오랫동안 인정해온 커플이었죠. 수잔과 조시는 결혼 후 유타주 웨스트발리에 둘만의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또 몇 년 후에 예쁜 아들 둘, 찰리와 브레이든을 얻고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던 2009년 12월 7일 오전 9시입니다.
그날 가장 먼저 뭔가가 평소답지 않다는 걸 느낀 건 수잔의 자식들을 담당하고 있던 유치원 교사였어요. 평소라면 수잔 부부가 매일 아침 7시쯤 아이들을 맡기러 오곤 했는데 그날만큼은 9시가 넘도록 부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던 교사는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근처에 살던 조씨, 남편 조씨의 누나 제니퍼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잠시 후 제니퍼가 부부의 집을 찾았어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질 않고 결국 불길함을 느낀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곧이어 경찰이 왔고 드디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집 거실에선 아주 특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이 거실에 선풍기 2대가 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선풍기는 젖어있는 바닥 카페트를 향하고 있었죠. 부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몇 시간 뒤인 오후 5시입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부부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남편 조씨와 아이들이에요. 수잔은 보이지 않고요. 누나가 안도하면서 아니 도대체 너 어디 있었냐, 나 신고하고 난리 났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조씨가 말하길 응? 나 아이들하고 캠핑 다녀왔지. 수잔한테 못 들었어? 누나는 아내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조씨가 되게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이들은 전날 저녁에 캠핑을 떠났고 수잔은 아침 홀로 남아있지만 아침에 출근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지만 수잔은 집과 직장 그 어디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었죠. 직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녀는 그날 무단결근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도 전화했죠. 근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우선 경찰이 부부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방을 보다 보니까 침대 옆 협탁 안에 수잔이 쓰던 핸드폰과 지갑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어요. 자발적인 가출이라면 이걸 두고 갔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남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실종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남편 조 씨도 주목받았고요. 그러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자가 물었죠. 지난밤 몇 시 정도에 캠핑을 간 거예요? 여기서 조 씨는 저녁 12시 반쯤인 것 같아요. 즉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좀 의외였죠. 그래서 경찰이 이들이 어딜 갔는지 행적을 조사했는데 마침 그날 밤은요, 굉장히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치던 날씨였습니다. 캠핑을 하기 적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조 씨가 갔다고 알려준 그 캠핑장을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냥 노지였던 거예요. 경찰이 생각했을 때 이런 위험한 곳에서 그 늦은 밤에 애들을 데리고 눈보라 제치고 캠핑했다? 도저히 쉽게 납득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조 씨가 캠핑 때 몰고 간 그 미니밴 차량 안에서 굳이 캠핑 때 이게 필요한가? 하는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방수 천막, 그리고 기름통, 삽까지 있었어요. 물론 조 씨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다 챙겨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편 이번에 경찰은 그 집안에서 선풍기 2대가 막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젖은 카페트를 말리고 있었는데 의심스럽죠? 그래서 루미놀 검사를 감행했더니 집안 바닥에서 미처 지워지지 않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감식 결과 수잔의 것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경찰이 발견한 이 정황 증거들, 남편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조 씨가 설명을 하길 차 안의 물품은 캠핑할 때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고, 카펫? 너무 더러워서 빨아서 말리던 중이었고, 또 혈흔은 이 집이 수잔이 맨날 생활하던 곳인데 작은 상처가 나서 흘린 피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로서도 수잔의 실종 혹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는 듯한데 수잔이 실종된 지 1개월이 흘렀을 무렵 조 씨가 돌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워싱턴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왜 이사했냐 했더니 기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사생활을 침범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내가 실종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혹여 그녀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경찰의 의심의 화살은 더욱 그를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잔과 조 씨, 이 부부의 양측 지인들에게서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와요. 사실 결혼 10년 차가 되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점입니다. 조 씨는 집에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거의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내 수잔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자연스럽게 조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데요. 이게 뭔가 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 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모두 수잔에게 풉니다. 매사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심지어 수잔 쪽 지인에 따르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조 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잔이 남겨둔 비디오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나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 난 지금까지 3, 4년 동안 극심한 결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조 씨가 나를 위협한다.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대동할 거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굉장한 불안감이 느껴지고 또 이 초조해하는 글과 영상까지 수잔은 분명 조 씨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수잔이 결국 조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조 씨는 매우 초조해졌겠죠? 생각해보면 현재 자기보다 경제력이 좋은 수잔과 이혼을 당장 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잔과 이혼 얘기가 오가던 중 수잔이 지금 돌연 실종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지인의 제보를 듣게 된 경찰은 혹시나 하고 수잔의 사망보험 내역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수잔이 실종되기 몇 달 전, 10개월 전에 남편이 그녀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 했죠. 양육권도 빼앗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아내를 실종으로 둔갑해서 살해한 걸까요? 이런 강한 의심 속에서 경찰은 조 씨가 이사간 그 워싱턴주 부모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조 씨의 어머니와 이혼 상태였던 조 씨 아빠 스티븐, 이 사람이 문제인데 우연히 경찰이 집안 수색을 하다가 스티븐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돼요. 안을 보니까 대량의 포르노 사진들과 함께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몰카 사진들을 다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던 경찰은 경악하고 말았죠. 몰카의 주인공이 바로 아들의 아내, 며느리 수잔이었던 겁니다. 너무도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이걸 파헤치게 됐는데 시아버지 스티븐이 블로그를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안에는 수잔에 대한 자신의 연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녀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가 하면 더럽죠, 더러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혼자 생활하던 방 깊숙한 곳에 정말 역겹게도 수잔이 세탁하려고 내놨던 속옷,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위생용품까지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톰이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시아버지 스티븐이 뻔뻔하게도 며느리를 향해 더러운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게 드러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결국 2011년 9월 스티브는 도찰 외에 14가지의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수잔의 실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확실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스티븐이 체포된 후에 이번엔 아내 수잔의 부모님 측에서 두 손자의 친권을 두고 고소를 진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조 씨하고 저런 시아버지가 사는 집에 두 손자를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예상대로 법원은 아버지 조 씨가 수입도 변변치 않고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찰리와 브레이든 이 두 아들의 친권이 외조부모인 콕스 부부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 법원은요. 참관인이 함께하는 조건으로 아버지 조 씨가 딱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아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줍니다. 이게 콕스 부부로서는 이미 이 사위가 내 딸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판결 자체에 불만을 품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일요일이었는데 마침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찰리와 브레이든 이 두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브레이든, 아이가 그린 그림은 아빠 조 씨가 미니밴을 운전해요. 그리고 자신과 형 찰리가 함께 뒤에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었죠. 근데 브레이든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만 여기요.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바로 미니밴의 트렁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트렁크 쪽에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뭔가 길다란 것을 칠해놨고요. 이건 선생님 눈에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즉각 그 외조부모에게, 콕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걸 들은 부부는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감지했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브레이든의 그림대로라면 이 밴 안에 딸 수잔의 시체가 트렁크에 실려서 조 씨가 그걸 어딘가 싣고 은닉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수집된 그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그날의 상황을 한번 추리해 볼까요? 조 씨는 그날 미리 거실에 방수천을 깔아뒀고 일을 끝내고 온 수잔을 급습했거나 혹은 잠든 사이에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 건 일단 그 핸드폰과 지갑 때문인데요. 안방 탁자 위에 있었죠. 이건 퇴근 후에 수잔이 방까지 와서 자기가 직접 옷을 갈아입으면서 꺼내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조 씨가 거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에 일부러 다시 방에 갖다 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살해한 후 그는 갑자기 밤에 아이들을 깨워서 캠핑을 가자며 차에 태웠죠. 그리고 시신은 뒤에 태웠던 겁니다. 트렁크예요. 최대한 멀리 갔을 거예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죠. 하지만 거기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차에 있던 가솔린 혹은 이걸 캠핑용 난로로 쓰려고 했다는데 그 등유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분명 이때 삽을 이용했는데 시신이 타는 동안 삽으로 땅을 팠고 이후 범행 도구와 또 불에 탄 시신 잔해를 묻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을 태우는 게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시신의 부피만 줄였던 거라면 추측대로 가솔린이나 등유로 훨씬 더 빠르게 태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시신을 완전히 증발시켰다고 생각한 조 씨는 다음날 오후 5시가 돼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12시 반에 나갔잖아요. 시신을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충분했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침 브레이든이 그 그림을 그렸던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행사 후에 아버지 조 씨를 만나겠죠? 콕스 부부가 신고를 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집에 갔을 시간이에요. 그렇다 해도 참관인이 동행인이 함께 있을 테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불안해하던 그 시각. 갑자기 그 조 씨의 여동생 아리나에게 음성 메시지 한 통이 남겨집니다. 나 조 씨야.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난 역시 내 아이들 없인 살 수 없어.
모두에게 미안해. 나도 그동안 괴로웠어. 모두 잘 있어. 이걸 들은 아리나는 오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조씨의 집 앞입니다. 띵동. 두 아이들을 데리고 참관인이 벨을 눌렀어요. 일주일 만에 아빠를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빠 품에 안겼죠. 참관인이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조씨가 아이들을 안고 재빨리 들어가더니 문을 쾅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달려가가지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조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인가 당황해하던 그때 잠시 후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괴로워하는 듯한 비명이요. 그래서 불안했던 이 사람이 곧장 911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후에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러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조씨의 집이 폭발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911이 도착해서 불길은 잡았지만 집 안에서 조씨 그리고 두 아이들의 사체가 모두 불에 탄 채 발견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부검 결과였죠.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찰스와 5살 브레이든의 머리와 목에는 도끼로 인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아버지가 도끼로 두 아들을 살해한 후에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방화, 폭발을 유발한 것으로 추측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폭발 이후 조슈의 집입니다. 시커멓고 앙상한 철근 뼈대만 남아있는데요. 너무 비극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콕스 부부가 망연자실했죠. 조씨의 이 자살 폭발로 손자들도 잃었고 자신의 딸 수잔의 행방까지도 이제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콕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허망함, 또 딸과 손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거기에 우울감까지 밀려오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합니다. 밧줄을 준비해서 부부가 함께 삶을 끝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려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부의 상황에 위기를 느낀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건데요. 이후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콕스 부부네로 찾아왔다고 해요. 음식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TV 보면서 잡담 나누고 어떨 때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갔다는데요. 그렇게 너무도 비극적인 상황에 그저 목숨도 다 필요 없다,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콕스 부부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수백 통의 위로 편지도 받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회복을 했고 시간이 좀 더 지나 현재 콕스 부부는 찰리 브레이든 파웰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끔찍한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자의 자식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저 사실 오늘 스토리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그나마 이 마지막 부분이 약간은 웃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수잔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어쩌면 부모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가장 유력한 범인 사위도 죽고 두 손자도 하늘에 있는 상황. 그 어떤 사건보다 유가족인 두 부부의 아픔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이겨내고 또 그걸 계기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데서 저는 큰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이렇게 단단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주변의 관심, 격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위로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